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9세가 된 이정례라고 합니다. 제 삶은 고된 날이 많았지만 아이 셋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농사를 짓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자 노력했지요. 젊은 날에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모두 자라 가정을 꾸렸고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와 평생 모은 적금은 우리 부부가 평생을 다해 이룬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덕분에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보내리라 믿었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을 수 없는 일이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둘러싼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을 심어놓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온 이상한 소리, 갑자기 걸려온 낯선 전화, 그리고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몇 마디 말들. 엄마, 금고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요즘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파트를 파는 게 어떨까요? 그 모든 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삶을 뒤흔드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식들과 얽힌 사건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에 서게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제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 노후를 뒤흔든 사건들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제 삶은 온통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크지도 않은 논밭을 부지런히 일구며 살았죠. 처음엔 작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면 대야를 받쳐두며 밤새 빗소리를 들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 맞는 방에서 자라지 않게 해야지. 저는 늘 그 다짐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큰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제 삶의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기적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딸과 막내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건 그 자체로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싶다고 하면 저는 헌 옷을 수선해 입혔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남편과 함께 나뭇가지를 깎아 간단한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금세 잊혀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교육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학비와 준비물이 늘 빠듯했지만 저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농사를 짓고 남는 시간에는 자비를 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자. 그게 우리의 보람이다. 남편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큰딸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가 어느 날 상장을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상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둘째 딸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예술가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저희 가문의 마지막 3대 독자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랐습니다. 남편도 막내를 특별히 아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저는 자식들이 자신들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딸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고 결혼 후에는 멋진 가정을 꾸렸습니다. 둘째 딸도 결혼 후 예쁜 아이들을 낳고 살림을 잘 꾸려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늦게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걸 보며 저는 드디어 우리 부부도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편히 쉬면서 살아도 되겠지?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남은 재산을 아끼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들까지 명절마다 집에 와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큰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참 복 받았지.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아이들 덕에 우리가 충분히 잘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절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나이를 먹어갔지만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충만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의 요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들이었지만 그 부탁들이 쌓이면서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마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 그럴 리가 없지. 제 믿음이 얼마나 크고도 어리석었는지는 그 후의 일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요청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요청은 막내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대 독자로 자라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아이였지만 막내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가 저희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운데 엄마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렇게 막내에게 조금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을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잘 되면 다 우리 집안의 자랑 아니겠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막내를 도와준 것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딸이 방문했습니다. 딸은 손주 둘을 데리고 와 늘 활짝 웃으며 들어왔는데 그날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맞벌이를 해도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딸이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 길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손주들을 위한 일이니 잘한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큰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대출이 갑자기 늘어나서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든 갚아보려 했는데 부족해서요. 저는 놀랐지만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큰딸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엔 자식들에게 지원하는 일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요청은 점점 잦아지고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둘째 딸이 또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학비가 아니라 집수리를 해야 해요. 아이들 방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또 다른 요청을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이쯤 되니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당연한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금고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금고 비밀번호가 뭐예요?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웃어 넘겼습니다. 금고엔 별거 없어. 서류 몇 장뿐인데 뭘 알려달라는 거야? 딸도 웃으며 대답을 넘겼지만 그 질문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집에 왔을 때는 아파트의 시세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팔아두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무심코 던진 것 같지만 뼈가 있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요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들 속에서 저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이 잘못된 걸까? 그 답을 찾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며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고 대답했는데 상대방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정래 고객님 맞으신가요? 저는 보험사 직원입니다. 오늘 고객님의 이름으로 새 보험 가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험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리해둔 상태였고 새로운 가입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누군가 고객님의 이름과 정보를 사용하려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자녀분 중 한 분으로 보이는 분께서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인을 위해 연락드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 전화를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기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그날 일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고 있던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이니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놀라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 보니 서랍이 열려 있고 안에 있던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현관문 쪽에서 후다닥 누군가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곧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라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랍이 또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거지?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식들 중 누군가가 이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 아이들이 자꾸 금고 비밀번호를 묻던 것도 떠오르고 아파트를 팔자고 했던 것도 이상했잖아.
설마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후로 우리는 자식들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학비 문제를 들어 돈을 요청했고, 둘째 딸은 수리비며 생활비를 핑계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막내 아들조차 사업 이야기를 하며 다시 지원을 부탁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뒤지고 몰래 보험 가입을 시도하고 비밀번호를 집요하게 묻던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남편 역시 같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식들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우리 노후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믿었던 자식들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우리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은 늘 그렇듯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웃으며 보내던 명절이었기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까지 모두 집으로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손주들까지 모두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한복을 곱게 입고 들어오는데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손주들이 다가와 절을 하자 저는 그 작은 손들을 잡아주며 뿌듯한 마음에 5만 원씩 준비한 용돈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받자마자 손주들 중 몇 명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더 줘요. 5만 원은 너무 적어요. 이게 겨우 용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손주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얘들아,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니?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때 할머니가 또 줄게.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크게 울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작은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한테 용돈을 그 정도로 줘서 되겠어요? 요즘 세상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더 줘야죠. 엄마가 아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말투는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부족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작은 딸과의 대화를 끝내고 방을 나와 다시 거실로 나왔지만 제 마음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이 명절의 자리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작은 딸 가족이 자고 있는 방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머니께 다시 가서 용돈 더 달라고 해. 울면서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주실 거야. 알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준 용돈마저도 딸이 이렇게 다그치며 더 요구하라고 말하는 모습에 믿기 힘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춘 채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 안의 사랑과 존중보다 돈이 더 큰 의미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조차 이제는 돈에 눈이 멀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든 남편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가 지금껏 자식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들에게 더 단호했어야 했던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음속의 실망감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노후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추석은 제가 사랑으로 지켜온 가족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처음으로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평생을 일하며 일궈낸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논밭을 팔고 작은 집을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곳이었죠. 그 아파트에서 남편과 저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꿈꿨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문, 함께 가꾼 작은 베란다 화분, 그리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바닥까지. 이 집은 저희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식들이 이 아파트를 두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큰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 같대요. 지금이 아파트를 팔 적기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을 왜 팔아야 하니? 여기서 내 아빠랑 나는 평생 살려고 마음먹었단다. 큰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작은 딸도 어느 날은 방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주변 집값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집을 지금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편히 사세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꼭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내 아빠랑 나는 지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단다.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아쉬운 얼굴로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 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여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막내 아들까지도 그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큰 기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파트를 팔면 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되면 다시 부모님께 보답할게요. 막내 아들의 말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까지 아파트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걱정해서 나온 말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들이 이 집을 부모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여기기보다 돈으로 환산되는 재산으로만 생각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집에 집착하는 것 같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우리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왜 이 집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구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걸까? 이제는 우리가 가진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남편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 이 집은 절대 팔면 안 돼. 여기서 우리 둘이 편히 지낼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요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또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를 팔고 나면 남는 돈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도울 수 있잖아요. 작은 딸도 가끔 전화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요즘 같은 시기에 집을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막내 아들도 저희를 끊임없이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자식들이 맞나?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걸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재산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를 설득하려 드는 모습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팔지 않을 거다.
내 아빠와 내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지낼 거란다. 그만 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과 재산이 부모와 가족보다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에도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인데 아이들이 이걸 뺏으려 한다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잡으며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은 지킬 거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평생이 담긴 곳이자 남은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보루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게 슬펐지만 이 집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자식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일들을 이제는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은 집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자식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 그들은 저희가 평생을 바쳐 키운 보물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응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모은 이 재산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저 도와달라고 한 거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에요.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작은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막내 아들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잘해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히 말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에게 계속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자식들은 한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큰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희도 부모님께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주고 나면 너희를 어떻게 계속 도울 수 있겠니?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지탱해 줄 거냐? 작은 딸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네요. 우리가 다 부모님께 의존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내 어머니와 나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갈 계획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집을 팔아야 한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니 그게 무슨 뜻으로 들리겠니? 막내 아들도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한 번은 도움을 줬다. 두 번도 줬다. 하지만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이번엔 그만하자. 거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실망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저희의 노후와 남은 삶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딸은 결국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작은 딸은 뭔가 더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린 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지킬 것이 있다. 너희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그날 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남편과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잘했어. 우리가 지킬 걸 지켜야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맞는 길이었겠지? 그날은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과 삶의 경계를 스스로 다지는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설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대놓고 무리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과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잃어가고 있던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저는 그저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부모를 더 이상 삶의 지혜를 나누는 어른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보듬어 키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돈에 얽매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이 내어주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부모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할게요. 작은 딸도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아요. 저희도 스스로 알아서 해볼게요. 막내 아들도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결국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대서 죄송해요. 저도 이제 제 힘으로 해보려고요. 그의 눈빛은 조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더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고 자식들에게도 잔소리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려 노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책임,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에 집중하려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되찾아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있지만 이 또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망과 갈등 속에서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이 온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란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금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